나의 기억 속에는 세월이 흘러도 불이 꺼지지 않는 자그마한 방 한 칸이 있다. 내 나이 28이었을 때 나는 3층 건물의 옥상에 위치한 그것을 처음 목격했었다. 목격했었다라고 말하는 건 당시 내가 받았던 기이한 충격감이 반영된 결과일 터이다. 3층씩이나 되는 번듯한 양옥 건물의 옥상에 그렇게 허름한 주거 공간이 얹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나는 일종의 파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거처할 공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옥상에까지 방을 들이고 세입자를 받아들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 옥상에다 방을 들이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낮은 초가지붕이 조화를 이루는 농촌에서 자라난 나로서는 그것을 서울에서 겪은 또 하나의 문화적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로 올라와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직후 같은 학과 친구들과 고향 얘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진 일이 있었다. 돌아가면서 각자의 고향을 밝히던 참에 누군가 내 고향은 용산이야 하고 말한 때문이었다. 거창과 포항과 안동과 제주도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용산이라니. 용산이 누군가의 고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건물 옥상에도 방이 들어앉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10년 세월 저쪽의 시공에서 내가 겪었던 크고 작은 문화적 충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낮은 초가지붕에 환하게 피어난 밭꽃이 내 성장의 배경이었다면 그것이 달빛과 이슬에 젖는 밤 풍경은 내 감성의 고향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촌놈이 바로 나였으니까. 아무튼 옥상에 얹혀진 방을 처음 목격한 직후부터 나는 그것을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은근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마찰과 충돌이 사뭇 불편하게 느껴진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3층 건물 옥상에 위치한 그 공간을 공중에 떠있는 방으로 명명했다. 그것을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내 나름대로는 꽤나 고심한 뒤에 얻어진 표현이었다. 옥상 아래 누가 사는지에 대해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내가 출입하게 된 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 방의 주인은 나의 표현을 용산으로 받아들였다. 다소 몽환적인 눈빛으로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나는 그걸 단박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럼 이런 곳에 위치한 방을 도대체 뭐라고 부르나 나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쌈박한 분절음으로 또박또박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옥탑방. 그것은 내가 지상에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해괴한 말이었다. 생계만개한 표정으로 옥탑방 하고 나도 또한 그녀처럼 발음해 보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단어라는 느낌은 도무지 들지 않았다. 불협관계의 극치를 드러내는 듯한 그 세 글자를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릴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단언하건대 10년 전 그때 한간에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황당한 명칭을 만들어냈을까? 나는 그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 꿈을 꾸듯 몽롱한 표정으로 그녀는 대답했다. 푸르스름한 어둠에 젖은 창유리 위로 서너 개의 별이 떠올라 있을 때였다. 가늘게 한숨을 내쉬고 나서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차라리 옥상방이면 몰라도 그건 말도 되지 않을 조오라고 나는 그녀에게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옥탑방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단호하고 완강한 어감처럼 끝끝내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옥탑방이라니까 하고 말하고 나서 자신의 고집에 스스로 질려버린 사람처럼 두 무릎 사이에다 돌연 얼굴을 묻어버린 것이었다. 탑. 단 한 글자가 바뀐 것이지만 상이 탑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느낌의 차이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옥상방 하고 발음하면 옥상에 위치한 방으로 그것의 의미가 절로 설명된다는 걸 알 수 있으리라. 하지만 옥탑방 하고 발음하면 완연히 다른 느낌. 일테면 요령부득의 위압감이나 이방감 같은 게 먼저 느껴진다. 게다가 발음까지 단호하고 완강한 감이 있어서 무엇인가 그것의 이면에 언뜻 떠올리기 어려운 폐쇄감까지 깃들여 있는 것 같다. 인간들이 북적대는 지상으로부터 아득하게 유배된 공간. 요컨대 공간 자체에 이미 깊은 절망과 고뇌가 배어있는 것처럼 되새겨지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옥탑방이라는 조어는 한간에서 흔히 통용되는 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고통을 자각하기보다 그것에 길들여지며 한심하게 나이를 먹어가느라 그것이 그리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다는 걸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 구조조정으로 감원당한 직원들의 송별련을 마치고 늦은 귀가를 하던 길에 나는 도처에 굴러다니는 옥탑방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좌석버스 옆자리에 앉았던 40대의 남자가 읽다 놓고 내린 생활정보지를 무심히 펼쳐들고 건성 넘겨가다가 컥 나도 모르게 목이 막히게 하는 뼈저린 단어의 나열을 목도하게 된 것이었다. 옥탑방 13평 도시가스 주방 보 520 항시 입주 가 단독 옥탑방 화장실 주방 기름보 전 1500 월세 가 옥탑방 전철 5분 거리 전 700 절충가. 생활정보지를 훑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그곳에서 몇 개의 단어를 확인한 다음 순간부터 나의 시선은 나도 모르게 차창 밖의 밤하늘로 옮겨져 갔다. 그리고 탁하게 가라앉은 장마철의 밤하늘, 그것의 허공에서 여전히 불 밝히고 있는 자그마한 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 방들이 이제 지상의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은 나를 조금 더 슬프게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옥탑방이라는 말이 신비감을 잃고 생활정보지에 1, 2만 원짜리 광고란에까지 흔하게 등장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전혀 유감스럽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속물스러운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꿈을 공중에 비끄러맬 줄 알았던 한 여자의 절망과 체념이 아프게 그리울 뿐이었다. 옥탑방에서 지상에 속된 삶을 아프게 관망했지만 인간의 아름다운 숙명이 결국 지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거라는 걸 순순히 시인할 줄 알았던 그녀. 자신의 옥탑방이 이 지상에 영원히 남아있길 바란다던 그녀는 지금 어느 하늘 밑에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내가 그녀를 눈에 익히기 시작한 건 그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였다.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의 세계, 한없이 무료하고 무의미해 보이던 평면의 일부분이 슬그머니 돌출하는 느낌으로 그녀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가 항상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변화가 나의 내부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아주 쉽사리 눈치챌 수 있으리라. 그 무렵 나는 형의 소개로 입사하게 된 스포츠 레저 용품 수입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른바 레포츠 물품을 수입해서 백화점과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형의 대학 동기라서 내 자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었다. 국문과를 졸업하고 그런 회사의 백화점 영업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뛰고 있었으니 적성 같은 건 애시당초 따질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반년씩이나 빈둥거리던 나에게 형이 직접 나서서 얻어준 직장이었으니 가타부타 나로서는 감정을 드러낼 만한 입장이 더더구나 아니었다. 일곱 살 터울의 형에게 나는 대학 시절부터 혹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적잖은 나이 차이 때문에 형과 나 사이에는 살갑거나 끈끈한 혈육의 정 같은 것도 별로 형성돼 있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계단에서 굴러 뇌진탕으로 죽은 작은 형에 대한 기억. 그것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큰형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다 훨씬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큰형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만약 작은 형이 살아있었다면 하는 가정을 얼마나 여러 번 나는 혼자 곱씹곤 했던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부터 나는 형네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 얹혀 살기만 한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내 학비도 전적으로 형이 조달했다.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형은 나로 인해 가정적인 불화까지 혼자 감내해야 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집안의 딸과 결혼까지 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랴. 나라는 존재, 다시 말해 딸린 홍만 아니었다면 형은 사회적인 상승감을 얼마든지 구가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농사일에서 손을 뗀 아버지가 이제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은 내가 해야 한다며 형에게 나를 이름한 뒤부터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나라는 혹으로 인해 형의 행복에 잠정적인 집행유예가 선언된 것이다. 과묵한 형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일로 수긍하려 했지만 형수는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향유권이 나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기회 있을 때마다 형에게 퍼부어대기 시작한 것이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장만해준 이 아파트가 당신네 집안 기숙사인 줄 아냐고 형수는 때마다 악을 썼지만 그것에 맞대응하는 형의 고함이나 언성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수치에 대해 깊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니던 회사에서 수립한 그해의 판매 전략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그것이 마치 영업사원들의 잘못이라도 되는 양 사장이 미쳐 날뛰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고가 상품과 저가 상품의 시장 대립에서 사장이 그해의 전략으로 수립한 게 저가 상품의 대량 판매였는데 어찌된 셈인지 구매자들은 비슷한 품질의 물건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사장의 깊은 배려를 보기 좋게 무시해버렸다. 내가 담당하는 시내 중심가의 백화점 매장에서도 연일 연패, 저가 상품은 고가 상품에 밀려 낯뜨거운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텐트 하나, 레저 테이블 둘, 버너 0 하는 식으로 매장을 찾아갈 때마다 내 가슴을 뜨끔하게 만들곤 한 것이었다.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내내 나는 수치에 대한 공포감과 싸웠다. 날마다 백화점 매장을 돌며 판매 실적을 체크하고 그것을 회사로 돌아가 사장에게 보고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반복적인 일상. 저주스러운 여름의 하루가 막을 내리는 저물녘마다 나는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병을 비우며 그날 하루치의 숫자를 술로 세척해내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름이 끝나갈 무렵 수치에 대한 나의 공포감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이되어 엉뚱한 심리적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판매 결과로 집계된 수치가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장소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곤욕스러운 현실이 만들어낸 일종의 고소공포증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가 담당하는 백화점들의 레퍼츠용품 매장은 대개 5층이나 6층에 있었다. 여름 내내 수치와의 전쟁을 치른 때문인가.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백화점 입구에 당도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5층이나 6층으로 올라가는 일, 아니 올라가야 한다는 현실적 당위성에서 깊은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매장을 일일이 둘러보고 회사로 돌아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11층으로 올라가 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올라가기가 싫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하루가 막을 내리고 저녁 대신 꼼장어나 닭똥집 같은 것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고 형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찬가지. 선뜻 17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난감한 눈빛으로 형네 집에서 밀려나오는 아득한 불빛을 올려다보곤 한 것이었다. 무슨 망상인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이상 징후를 스스로 진단하기 위해 나는 과거의 기억까지 더듬어 보았다. 작은 형이 학교 계단에서 굴러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것. 그것이 어린 시절의 나에게 높은 것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부질없는 짓,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5층과 6층, 그리고 11층과 17층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나는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5층이나 6층을 포기하면 11층과 17층까지 덩달아 무너지는 현실. 그것이 나의 희망이자 또한 절망이었기 때문이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나는 극도로 긴장하고 그곳에서 내려온 뒤에 나는 극도로 무기력해졌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전 나도 모르게 서성거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백화점 입구의 당도에서도 선뜻 매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사뭇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서성거리곤 한 것이었다. 날마다 지나쳤을지도 모를 그녀를 내가 눈에 익히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 올라가고 내려오는 동안에 내가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하곤 할 무렵이었다. 그녀는 망토가 덧붙은 빨간 제복과 동일한 색상의 둥근 모자를 쓰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세상의 불유쾌한 점액질 기류를 뒤집어 쓰고 수치와의 전쟁에 골몰하던 여름 내내 나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길을 걸을 때나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 특정한 사물을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한 버릇에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길들어 있었다. 전체를 동시에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 세상에 대한 깊은 무관심이 나로 하여금 그런 관망법을 절로 터득하게 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튼 그녀를 눈에 익힌 뒤부터 나는 일종의 집중력을 느끼며 그녀를 훔쳐보기 시작했다. 수치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며 레포츠 매장으로 올라가기 직전 심리적인 긴장감이 한껏 고조될 때라서 다른 건 도무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5층의 매장과 어제의 판매 수치, 그리고 그녀에 대한 집중력이 나의 내면에서 격렬한 전면전을 치르는 것 같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뒤부터 그와 같은 혼돈은 씻긴 듯 사라져버렸다. 5층의 매장도 수치에 대한 공포감도 까맣게 잊은 채 오직 그녀를 훔쳐보기 위해 백화점 입구를 서성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밀한 안도감을 맛보곤 한 때문이었다. 안내, 인포메이션. 그녀는 백화점을 찾아온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안내 직원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훔쳐보는 동안 그녀에게 다가가 뭔가를 문의하는 사람을 나는 별로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화사한 제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출입구 안쪽에 앉아있는 그녀가 때로는 전시된 마네킹이나 인형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꿈을 꾸듯 몽롱한 표정과 눈빛,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유폐시키고 있는 듯한 깊은 정지감. 예컨대 미감을 자극하는 인물화가 아니라 고적한 풍경화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나는 서서히 감정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물질로 구현된 꿈의 성전. 백화점에서 특정한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간의 시선과 의식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물질의 성체가 사방에서 빛을 발하는 공간. 백화점은 인간의 꿈이 물질로 구현된 꿈의 성전이었다. 물질에 대한 숭배심 때문인가? 성전 안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동경과 선망에 가득한 순례자 같은 눈빛으로 연신 사방을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요컨대 젖과 꿀이 흐르는 현대판 가나안. 무한대의 물질적 유혹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공간에서 나는 기적 같은 집중력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꿈에 굶주린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안내자. 그녀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으로 받아들여졌겠는가. 가을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오랜 망설임을 떨쳐버리듯 고적한 풍경화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화사한 물질의 바다. 나의 귀에는 아무런 소음도 들려오지 않았다. 업무용 다이어리와 납품 내역서 따위가 들어있는 검은 손가방을 나는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다소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올린 그녀에게 잠깐만 보관해 주세요 하고 짧게 말했다. 단 몇 초 동안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을 아주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깊은 몽롱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깨어났을 때처럼 그녀의 동공은 한껏 열려 있었지만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나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5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무슨 작심을 했던 것일까? 5층의 매장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뒤에 나는 그녀에게서 손가방을 돌려받았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자 비로소 안도하는 표정으로 아니요 하고 그녀는 아주 조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24이나 5, 얼핏 그녀의 나이를 가늠해 보다가 나는 황급히 등을 돌려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다시 몽환적인 눈빛으로 돌아간 그녀에게 울컥 나의 진실은 가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을 내뱉고 싶어진 때문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이상 그녀를 훔쳐보지 않았다. 훔쳐보는 대신 잠시 가방을 맡겼던 걸 빌미삼아 그녀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며 백화점을 들락거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내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입구를 지나칠 때마다 깊은 침잠에서 퍼뜩퍼뜩 깨어나는 표정으로 그녀는 얼결에 나의 인사를 맞받아주곤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나에게 막연한 존재에 불과했고 그녀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나는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녀에게 돌발적으로 가방을 맡긴 것이나 인사를 하고 다닌 짓거리는 일종의 객기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심한 청춘. 어느 날 새벽 술을 마시고 돌아와 골아떨어진 나를 형이 흔들어 깨웠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내 방에는 불도 밝혀져 있지 않았고 형은 우두커니 어둠 속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몇 시나 됐냐고 손을 들어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으며 나는 형에게 물었다. 하지만 시간 따위는 알 필요도 없다는 듯 형은 냉랭한 어조로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네 형수한테 시달려서 이런 말 하는 거라는 생각도 할 필요 없다. 아버지가 작년에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너도 이제 그만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구나. 너 결혼하는 거 보고 눈 감는 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형이 거기까지 말했을 때 알았어요 하고 나는 잘라 말했다. 하지만 형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내가 알았다는 대답을 건넨 건 결코 아니었다. 형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배경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실제로 나의 결혼을 보고 눈을 감는 거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형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나에게 결혼을 권유하는 게 결코 아니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형은 쓸데없는 말까지 덧붙이며 내 기분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혹시 여자가 없다면 내가 중매를 주선해보마. 데리고 살아보면은 알겠지만 이 세상에 특별한 여자 있는 거 아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은 여자란 누구나. 형이 거기까지 말했을 때 알았어요 하고 나는 다시 한번 애원조로 말했다. 그리고 내 인생 당신에게 헌납할 테니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시고 지금은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는 발악적인 언사를 억누르기 위해 지그시 어금니를 다져 물었다. 잠시 말없이 서 있던 형. 길게 한숨을 내쉬고 나서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형이 방을 빠져나간 뒤부터 나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때문도 아니고 형의 권유 때문도 아니고 형수에 대한 야속함 때문도 아니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훔쳐보던 한 여자. 그녀가 어둠 속으로 떠올라 나로 하여금 깊은 의무감을 느끼게 한 때문이었다. 다음 날 밤 나는 아주 우연히 백화점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전날 밤 형이 내 방을 빠져나간 뒤부터 날이 훤하게 밝아올 때까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내가 창작한 연극 대본에 그녀와 나의 만남은 분명 우연이라고 지시돼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원한 것이었으니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그것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그녀는 나의 연기를 무척이나 탐탁치 않은 눈빛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난번 가방을 보관해준 일에 대한 답례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건 답례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녀는 분명한 어조로 잘라 말했다. 그 순간 대본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즉흥 연기를 할 자신이 없어서 대본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나로서는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다. 젠장 글러버렸구나 하고 모든 걸 체념하며 나는 아무런 대사도 떠올리지 못한 채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도무지 대책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다음에 하고 아주 조금 고개를 숙여 보이고 무안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재빨리 등을 돌렸다. 그러자 저기요 하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나를 불러 세웠다. 저녁 대신 커피를 마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자신의 옥탑방을 나에게 공개한 건 9월 말경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녀에게 커피를 대접하던 날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다. 그녀에게 커피를 대접한 뒤부터 가끔 만나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함께 마시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감정적 진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녀와 나 사이를 좁히기 위해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매번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깊은 관망의 눈빛으로 나를 무안하게 만들곤 했을 뿐이었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에서 그녀는 도무지 깨어날 줄 몰랐던 것이다. 혹처럼 형네 집에 얹혀 사는 나의 처지, 도무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에 대한 불만, 수치와 층수에 대한 불안감, 그녀를 훔쳐보는 동안 느꼈던 은밀한 감정 상태, 내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창작한 연극 대본 등등 그녀에게 나는 아무것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적극적인 개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요하게 자신을 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나이가 26이고 이름이 이주희라는 것 이외에 그녀에 대해 나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자신의 옥탑방을 나에게 공개했다는 건 전무가 전부로 뒤바뀌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주희에게 난 뭐지? 옥탑방으로 가기 전 술을 마시던 포장마차에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었다. 꿈을 꾸듯 몽롱한 표정, 그리고 자신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는 그녀의 일방적 무관심에 지쳐 결별을 염두에 두고 건넨 질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그녀를 만났지만 그녀는 나를 만나지 않았다는 허망한 결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겪었던 감정적 당혹감을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한 그것을 정리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대의 빗장 질러진 가슴 앞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노라. 그때로부터 30분 정도 그녀와 나는 아무런 대화도 주고받지 않았다. 포장마차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 결별을 목전에 둔 사람처럼 그녀와 나는 깊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가 버스를 타고 떠나면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가 술을 더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등을 보이고 서 있던 그녀가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그리고 택시가 정차하자 돌연 등을 돌리고 내게 다가와 거칠게 손목을 낚아챘다. (30분쯤) 지난 뒤 그녀는 도로와 인접한 주유소 앞에서 택시를 세워달라고 했다. 택시 안에서 입 한 번 열지 않고 내내 딴 생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택시가 정차한 뒤에도 나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선뜻 알아차릴 수 없었다. 한강을 건넜다는 것, 강북과 강남의 경계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여전히 화가 난 듯한 기세로 곱게 뻗어나간 주유소 옆길로 접어들어 저만큼 앞서 걷기 시작했다. (20여 미터쯤) 걸어가자 좌측에 시장이 나타났다. (10여 미터쯤) 더 걸어가자 지금껏 걸어온 길이 두 갈래의 좁은 골목으로 양분되는 지점에 그리 크지 않은 교회 건물이 나타났다. 우측의 경사진 골목으로 접어들어 다시 10여 미터쯤 걸어간 뒤 그녀는 다시 한번 우측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팔진 언덕길이 나타났다. 하지만 경사각이 40도를 상회할 것 같은 그 언덕길을 그녀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내쳐 걸어오르기 시작했다. 고난스런 오르막이 절정을 이루는 지점. 놀랍게도 그녀의 거처는 그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에 평지에 지어진 3층 양옥. 그것도 옥상 위.